국가균형발전정책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생명력이 끈질기게 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좀 강하게 무려 5년 동안 175조 원이나 넣어서 추진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로 정책이 잘 수용이 안 되고 수도권 집중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그래서 궁금해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까지인가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제 위원을 좀 그러셨어요? 왜 안 됐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되어가지고 사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법도 찾아보고 국가 재정계획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근데 잘 언급이 안 되는 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요?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이게 균형 발전이 잘 안 된다. 또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도 잘 안 된다. 그다음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5개년 계획이 실행되는 중간에도 이게 균형발전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는 건 실행력이 미약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 막 가고 막 이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경제의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분은 군사 전문가지 경제 전문가는 그렇게 오래 하면 좀 알 수는 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밀어붙인 정책이 정부가 그 당시 지금 와서 다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패한 정책이 한두 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게 정부에서 밀어붙여도요. 기업가들이 자기 딱 보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따라하거든요. 그럼 그 정책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한 또 대통령 인기 투표에서 예전에 한동안 항상 1등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멀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멀다. 너무 지나친 이야기입니까? 네? 어쨌든 실행력 미약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실행력 미약이 뭐 때문에 실행력이 미약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걸 다 읽어보진 않았겠죠. 그죠? 결국은 실행력 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거시적인 재정 계획이나 거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혁신 도시를 만든다, 혁신 클러스터를 만든다, 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하는 이런 좀 규모가 큰 정책, 이걸 제가 거시 정책에 일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각 도시의 지역 정책이나 지역별 인재 육성 정책이나 대학 육성 정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나눠 보더라도 이 나머지 이런 거시나 미시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 정책이에요. 재정 정책이 왜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조금 배정됐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도 성장했잖아요. 그럼 고도 성장할 때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 기업 지어가 투자를 하는 돈이 없잖아요. 정부가 지불 보증 쓰고 외국에서 돈 빌려와 가지고 공장 짓도록 했잖아요. 만약에 수출하거나 옛날에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신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못 받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불 보증 써줬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불 보증 써준다면 큰일 나죠. 특징 기업 싸고 돌았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럴 정도로까지 정부가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돈을 빌려 어쨌든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상이든 다 똑같은 것이죠. 소위 말해서 많이 먹는 사람이 배출 많이 하겠습니까? 물 많이 먹는 사람이 화장실 자주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가 돼야죠. 그게 되지 않는데 발전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재정 지출 계획이 잘못된 게 투자를 이렇게
할 만하게 매력 있지 않았나 봐요. 아, 이런 부분들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재정, 이 지역 균형을 위한 정책이 이제 투자가 되어도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근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먼저 돈부터 좀 먼저 들어와야지. 마련해야 네. 되죠. 네. 그래서 돈부터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표를 그려봤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또 표네요, 선생님. 예.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4차 계획. 이게 모양이 복잡하시면은 보지 않으시고 제 말씀만 드리는 말만 들어도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매 5년마다 각 계획마다 균형 발전 예산을 132조, 161조, 165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75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전 작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투자한 것 같죠? 네. 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네. 과장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어떤 것이냐면은 자, 2004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5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132조를 투자하니까 오로 나누면 적어도 한 25조, 26조 정도 투자를 했겠죠. 그럼 매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25조, 26조를 새로 만들어가 투자했느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게 아닌 근거는 이런 거예요. 그 1차 계획 밑에 보면 통합재정,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재정 총 지출의 이 증가분이 있는데 네. 이 5년간에 이 통합재정이 우리가 그냥 재정이에요. 네. 이 재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 5년간에 재정 지출 증가액이 63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적네요. 그러니까 지출 증가액은 63조밖에 증가 안 했는데 균형 발전 예산이 132조 갑자기 만들어서 집어넣었다 하면은 결국 다른 데서 70조나 되는 돈을 빼가 넣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빼넣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재정 그 규모가 172조였거든요. 172조인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 70조를 뺀다? 어디서 빼요? 뺄 못 데 빼죠. 없죠. 뺄 데 없죠. 비행기 어디서 삽니까? 그죠? 군인들 월급 어떻게 줘요? 나라 못 지키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재정당국에는 각 부처에서 지방에 주던 돈이 있습니다. 지방에 주는 지방 양력임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쑤셔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숫자를 맞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래서 132조에서 175조 되니까 지방민들은 이거 보고 와, 이 돈 많다. 와, 이거 되겠네 이래가지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 박수 풀어주는 게 짝짝짝 아닌데. 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안 되거든. 네. 그 실망하거든요. 네. 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불만이 아니라 이제 불평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정도죠.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이 과장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총지출 증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한 40% 많을 경우에는 이게 전부 기금 지출 증가예요. 예를 들면 기금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기업들이 이렇게 내는 거 아닐까요? 아, 그거는 기부금이고. 뭐예요? 비슷한 용어인데 그건 기부금이고요. 기금은 예를 들면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기금. 예. 그 다음에 건강재정보험 이런 거 내는 거 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기금 이런 거 있거든요. 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한 자금이에요. 네. 이것은 사실상 정부 재정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 실시 초기가 되니까 계속해서 늘어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4대 기금 중에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게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정부 총지출 5년간 보게 되면은 이게 한 30조나 40조 될까요? 한 50조 좀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100몇십 조씩 만들어 넣습니까? 이게 재정당국에서 숫자 짜맞춘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짜맞춰 넣느냐라고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 두 번째로는 근데 이게 이제 재정계획을 짰는데 이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다 지방에다가 부담을 너무 많이 떠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총 두 개겠죠. 그래서 이게 표가 복잡하니까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계획하고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초기 단계 시행계획보다는 초기 단계의 5개년 계획보다는 시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비 비중이 더 커져 버려요. 네. 지금 2020년도 보게 되면은 5개년 계획에
지금 지방비 비중이 25.9%였는데 시행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비가 41.3%나 늘어나고 있죠. 무려 16%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민자까지 합칩니다. 네. 그럼 민자까지 들어가게 되면 53%를 더 들죠. 지방비하고 민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짜놓고 나서는 절반 이상을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못 사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덤태기 씌우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엉터리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짠 거예요? 모르죠.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있으면은 연필로라도 한번 확 찔러볼 텐데, 그죠? 아니 저 혼자 뭐 생활비 계획을 짜도 이렇게는 안 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상당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게 되면은 이게 국가균형발전 전체 회계 중에서 실제로 균형발전에 사용되는 돈은 따로 있어요. 이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라고 해서 줄여서 균특회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따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게 사실은 이제 이 국가균형발전 총 예산에서 실제로 지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보게 되면 기가 막히는 게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절 5조 4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약간 좀 약간 이거는 좀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9조 6천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쭉 돈이 있는데 대체로 10조 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9조 10조 2021년도까지 10조고 올해도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이때까지 한 10조 정도를 가지고 쭉 유지되어 온 것이죠. 사실상. 예.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있던 재정 지출 규모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저 통합재정에 보다시피 200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정 지출 규모는 2.2배로 증가했어요. 그러네요. 아, 이제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이제 예. 이해가 되네요. 그 다음에 GDP는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하면은 1.7배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의 덩치 규모도 커지고 국가의 재정 규모도 커졌는데 균토계획만 안 커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일부분 위원회에서 하시는 이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 일부분 균토계획에서 빼가지고 지방이 줬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 지출 대비 비중을 보게 되면은 2005년도에 전체 국가 예산에서 재정 지출에서 이 균토 계획가 2.9%를 차지했는데 2009년은 3.8%였거든요. 근데 2021년에 1.9%, 절반이나 떨어진 것이 사실상 균토 계획 규모가 줄었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균형 발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 학교에서 키노트 스피치 하면서 이랬거든요. 만약에 국가균형발전 이래가지고 바로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찢어야겠다고 좀 심한 이야기 한 적도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균특 회계에 사람들이? 왜 투자를 안 하시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안 물어보시죠. 답답하네요, 정말. 기획재정부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국가재정 건전성만 타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작년의 예산 규모가 679조였거든요. 네, 올해 640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39조 정도 줄었죠. 그죠? 네. 40조가 줄었습니다. 네. 국가 빚이 많다고 사실 재정 건전성은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좋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여튼 그것만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줄었죠. 게다가 요즘 또 경기 안 좋다고 또 게다가 더 세금 덜 거치고 있죠.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균토계획 늘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분위기 조지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늘려놓으면 괜찮겠는데 처음부터 줄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균형 발전 안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싹시 노랗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에서 아까 통합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답답하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네. 저는 의도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법도 만들고. 그래, 법 만들고 하면 뭐 합니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안 주는데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무슨 요양원 뭣도 줄이고 노인정 뭣도 줄이고 에어컨비도 줄이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네. 그 돈 모아서 다 어디다 쓰는 걸까요?
자꾸 질문하니까 내가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다. 모르죠.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선생님.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재정 그걸 한다고 이래가지고 지난 2, 3년 전에 여름 때 막 더워서 그 공무원들 에어컨 27도 밑으로 틀지 말아라 뭐 이랬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방에 갔는데, 내 연구실에 갔는데요. 더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왜냐면 중앙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가 선풍기 틀고 앉아있고,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 있으니까 문장관은 보호통 벗으면 되거든. 네. 반바지 입으면 되거든요. 네. 시청 공무원 가니까 정말로 땀 뻘뻘 흘리고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열받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쓸데없는 이렇게 짓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올해 얼마나 절약이 많이 안 돼요. 올해 얼마나 더 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정책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균토 계계 중에 보게 되면은 수도권 비중이 과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 균토 계계 중에 그 수도권 비중이 한 이제 수도권 비중이 2022년에 16.8%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상당히 그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히 몇몇 항목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지역 지원 계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균토 계계를 지방에 지원해 줄 때 지방에 돈 주고 지방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돈이 있고 이 지역 자율 계정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 부처에서 돈을 줘가지고 지역 지원 계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컨트롤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컨트롤하는 돈이 수도권 비중이 24.5%니까 4분의 1이죠. 여기 15개 광역 지도 중에 3개인 그 수도권이 4분의 1을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죠. 게다가 2020년도나 2021년도에 광역 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에 지금 GTX 놓는다 했잖아요. 이 비용으로서 이게 균토 계계 중에 여기에 배정된 돈의 95%, 94%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뭐 무늬만 균형 발전이지 실제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도권 발전인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좀 보게 되면은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시급한 예산 확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균토 회계 자체가 한 10조 원 전후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경제 규모가 2배로 커졌으니까 그동안에 지방에 투자하지 못한 돈은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그것 다 어디 빚쟁이한테 빚 받은 것도 그때가 못 받은 거 다 내놔라 이러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먹고 다 이래가지고 다 나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얼마 정도 돼야지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20조 정도는 안 돼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2배로 커졌기 때문에. 재정 규모는 2배로 커지지 않았지만은 1.7배 정도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런 거를 보면은 한 20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조 정도로 하면은 우리나라 이 자금이 나갈 때 경제 부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사회 문화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제가 국가경제발전위원회로 있으면서 그 생활 SOC라 해가지고 복합 문화센터 만드는 거, 내 그것만 했거든요. 그 도대체가 내가 이 균형회화가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이외의 분야,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복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출되는 돈은 그대로 지출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돈 10조 정도는 15개 정도의 광역 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경제개발 비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학 교수님들 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사회가 된다고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지역 대학이 살고요, 지역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가경제발전정책에서 선도 부분의 리딩 섹터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영어로 말해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우리말로는 경제학자라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인재가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 봉사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자리 만들어주는 결국 경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그 핵심은 정부에서는 자꾸 대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돌았습니까? 지방에 가게. 그 생산시설 다 가지고 가게. 안 갑니다. 세금 쪽 깎아준다고 갑니까? 안 갑니다. 차라리 중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는가 하면은 이 지방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중견기업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견기업은 숫자는 적지만은 전체 우리나라 고용 인원의 한 13%인가 지금 기억으로는 하여튼 13%좀 전후를 이렇게 고용하고 있거든요. 전체 숫자는 한 1% 미만인데 그걸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견기업을 단기적으로는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키워줘야 이게 양질의 노동력이 지역 인재가 집중이 되고 이게 지역 그 인구가 그 소멸하는 거 인구 절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역 소멸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진짜 없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시급한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균특 회계의 방향성을 검토를 해보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균특 회계에서 경제 부문에 좀 집중되도록 하고 새로이 좀 조성된 10조는 경제 부문에 집중적으로 좀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R&D 비용,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형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네. R&D가 뭐예요? 그러니까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라 해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습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입니까? 리서치 앤드 이제 연구개발 비용인데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건데 기술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기술 문제를 해결해야만 중소기업의 제품이 국제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지방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균특 계획을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요. 기가 막힙니다. 왜요? 이게 이제 보통 정부에서 계획을 짜면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하는데 이걸 안 줘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통계기관에서는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화면에다 그냥 그려놨어.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다운받아가 다 적어 계산을 해보니 지금 요 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여기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상하수도 확충 정비 이게 전체 예산의 5% 내지 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균형발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물론 지역 주민이 삶하고 관계가 있죠. 네. 근데 이걸 균형발전 예산에 집어넣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산단 진입도로, 심지어는 임도 건설비. 임도 뭔지 아시죠? 수풀에 있는 도로? 그 산에 이렇게 도로 내가지고 불나면 막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숲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거용으로 사용하지 싶은데 임도 건설비 있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특정 그 사찰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합니다만은 어떤 특정 사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수십억 원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우선 균특 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은 관계없는 돈 빼야 됩니다. 빼고 수도권 비용을 좀 완전히 없애버리기는 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 지역도 접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권에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애기는 좀 할 건데 좀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없는 예산은 좀 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래서 R&D 자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제가 편람을 보고 만든 건데 편람을 보고도 설명이 애매해가지고 잘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R&D 비용 자체에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 비용들 중에는
무슨 교육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링크 사업에 무슨 대학 발전 무슨 예산 뭐 이름이 여기 지금 찾기가 좀 힘든데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전문대학 학생수 줄이는 구조조정 자금이에요. 뭐 이런 거 수천억씩 들어가지고 이게 R&D 비용으로 넣어놨거든요. 이 R&D라 연구개발하는 건데 지역인재 육성기금회가 되고 거기다가 학생들 교육비 같은 거 잔뜩 넣어놨습니다.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이 연구개발비를 대학 연구소에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한테 저는 주는 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연구비 받을 때 많거든요. 기업에다 직접 줘서 기업이 연구소를 운영을 하거나 기업이 대학과 연합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직접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의 세계 최고 기술 대비 각 부문 비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20%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따라왔는데 이 20%의 차이는 정말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21세기 전반기에 우리가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해야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종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아베 그 친구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시켜가지고 골탕 먹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 금방 기술 따라갔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 수준이 높아졌는데 나머지 20%의 기술을 따라가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 좀 투하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에서 있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금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걸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칭 이제 균형 발전 펀드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이름이 뭐가 돼도 좋습니다만은 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기업을 더 이렇게 단계를 높이거나 공장을 크게 하거나 사람을 더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려보려고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금융기관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 공장을 서울로 옮기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본사라도 그거 옮기면은. 이렇게 되게 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큰 기업들이 서울로 옮겨가고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역 경제를 유지를 하고 인구 규모를 그 현황으로라도 유지시키려면은 기업 지원 금융을 탈중앙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20조 정도 늦으면은 한 10조 정도를 가지고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에 저리를 대출을 하거나 무상으로 지출을 해주거나 해서 일정 부분은 기업이 망해버리면 돌아오지 못하겠죠. 회수하기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한 5년이나 10년이 장기적으로 이런 걸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으면은 이렇게 졸업시키는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것이죠. 뭔가 선진적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지역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또 맞춰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것은 그 정책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세제 혜택이 일부 있는 거로는 알 수 있지만은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제 혜택을 상당히 30년에 걸쳐서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든지 맞아요. 기업 법인세 이런 것들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정책을 좀 해줘야 된다. 지금은 없나요, 선생님, 그런 게? 조금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게 효력을 발휘할 정도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만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일본에서 많이 본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이 계획 자체는 그럴듯해요, 보면은. 뭐 말도 그럴듯하고 왜 안 되냐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정책 당국이 이제 자린고비 노릇을 하는 거지. 나라의 국가는 우리가 지킨다. 뭐 이런 거 뭔가 아니겠어요? 서울에 있어야지 뭐 자기네들이 좀 이익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권 사이에 연계체제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역권 인구가 수도권이 50% 넘는다 그랬잖아요. 네. 2,600만 명이에요.
나머지의 공원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이 불경 지역이 780만 명인데 이 780만 명은 수도권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은 이 안에 광역축들을 만들어서 잘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걸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시장 규모가 적은 것이죠. 전 작가님 만약에 돈이 예를 들어서 천억 정도 가지고 있다. 네. 아, 기분 좋죠. 네. 생각보다. 상상을 좀 해볼게요. 네. 그 돈을 가지고 네 경기도 가서 사업할래, 부산 가서 사업할래 하면 어디 가서 하시겠어요? 서울. 당연히 경기 서울이겠죠. 서울, 강남.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여기 시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불패라는 말 있잖아요. 예, 예. 선생님. 맞죠. 네. 예. 그래서 이 지방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거 다 따로 떨어져 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1962년도에 부산이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나와서 직할세가 됐거든요. 허구 헛날 싸움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경제적으로는 서로 좀 이렇게 좀 이야기 되는데 행정적인 뭐 통합 이런 거는 아예 지자체들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예 말도 못 꺼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통합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통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시장이 커지는 것이죠. 그럼 지역 기업들이 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 그렸는데 동서는 짧은데 멀고 남북은 길지만 가깝다. 이거 사실 저 사진은 제가 기차 타고 가다가 그 KTX 안에 있던 이 무슨 잡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살 뜯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스캔해 놓고 스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지도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철도망, 기간 철도망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철도망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부선이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서울에서 광주, 목포로 가는 호남선이잖아요. 네.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선이죠. 그렇죠? 네. 요 세 개가 가장 중심이고 나머지 지선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호남선 중에 중간에서 빠져서 여수로 가는 선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은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기본선 빼고는 이게 거의 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노선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 있던 이와 같은 구조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작가님은 부산에 한 번 와봤다고 했지만 네. 사실은 지금은 우리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은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는 다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광주 산다고 해봅니다. 네. 광주 전라도 시민입니다. 광주. 네, 예. 네. 아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만약에 그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신다면 기차 타고 서울 말고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산? 못 갑니다. 못 가요? 기차 못 갑니다.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부산에서 광주까지 이렇게 경전선이라는 거 그거 놓았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기차길은 있는데 열차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단선인데 네. 아침에 부전역에서 아침 6시 40분에 떠나는 기차인데 5시간 40분 걸립니다. 아이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목포까지 가는 6시간 40분입니다.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신라시대 때도 아니고 말이지.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그 전라남도 순천까지는 내년에 이제 이 전기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복선화된다고 해요. 그런데 광주에서 순천까지는 또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단선 전철화가 2030년이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 될는지 몰라요. 그럼 한쪽은 복선이고 한쪽은 단선이면 단순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만큼 모든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계획 자체가 지방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저 강릉까지 가는 기차선 끊어져 있죠. 그러네요. 예. 이거 계획은 돼 있는데 어느 부지하시 어렵니다. 이 경북 동해안 지역은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 근접하기 힘든 곳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그 지역 주민께 무시하는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외로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연결시켜야
국토가 균형 있게 그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광역권을 통합할 수 있는 게 철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역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언론을 보게 되면 이 보수와 진보 신문을 가지지 않고 다 예비 타당성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예비 타당성 문제 자체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을 도입하는 방식, 이 평가하는 방식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작가님 서울에 GTX 1, 2, 3, 4, 5선 만든다고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통과하니 안 하니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막 현수막도 걸려있고 막 이런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아, GTX는 쓰는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그런 적 거는 없어요. 전혀 없죠. 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광역철도 만든다든지 부산에서 가덕도 비행장 만드는 예비 타당성 뭐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역에서 균형 발전을 수십 년간 요구를 해왔는데 안 들어주니까 지역에 쏙이 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예비 타당 조사를 까딱들이 되는데 네. 이거는 정부 자금이 사용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네.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너무 간단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혹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 지역을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자는 정책이에요. 그쵸.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선생님.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겠죠. 그렇죠. 사람도 없는데 이걸 만들어 이러겠지. 경제성이 높은 거로 판단하면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낭비하니까 돈 주겠다. 이 이야기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만 발전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국가균형발전정책하고 목적과 맞네요. 수단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평가하는 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한 10명이 앉아서 대학 교수들이 하는데 그것도 다 수도권 교수들이에요. 네. 그걸 하는데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생각 이게 몇 점이냐? 결국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가 점수 내가지고 하거든.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은 객관적으로 하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데다가 전체 점수가 경제성, 균형 발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경제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에서 60% 압도적이에요. 이게 아닌 말로 말해가지고 이게 이 균형 발전 정책에 맞으려면은 경제성 부족은 20%로 줄이고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는 데 맞죠. 이거 7, 80%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만 등장하면은 지역의 지자체는 이걸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도대체 누가 예비 타당 조사에 들어가느냐고 해가지고 수소문 하러 다닌다고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진 다 뺍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 조사를 하지 말거나 하려면은 이걸 완전히 보완해가 바꾸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취지와 목적이 그렇죠. 이 수단이 취지와 목적이 맞지 그렇죠. 않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없으니까는 하지 마. 타당성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막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대구 공항 문제, 각 지역이 요즘 공항 많이 만드는 문제가 된다. 부산에도 가덕도 이런 공항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수십 년씩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귀담 한 번씩 들어봐야 되죠. 그렇죠? 예전에 어느 교수님께 내가 시카고 공항에서 만나 실컷 당했는데 그 신문에 읽어보니까 하이퍼루프라고 진공 만들어가 기차 날리는 거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부산에서 영종도까지 30분 걸리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그 공항 그거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럼 작가는 미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거기 있다면은 영종도에 아파트 짓고요. 네. 가덕공항에다 국제공항 영종도보다 더 크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이프로프라고 그 연구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것까지 이어가지고 네. 다 지금 분위기 다 흐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평가 기준 자체를 조금 더 포용性있게 또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지자체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막 사업하면은 서로 물고 뜯고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지자체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이 협의한 내용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 발목을 잡지 않는 이런 협의기구가 실질화돼야 되고요. 이 협의된 내용이 어디 지금 정부에 그 전달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가든가 국무총신을 가든가 하는 이와 같은 전달 통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중앙부처가 이 지역에 자금 좀 주고 지역의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누가 우리 교수님을 이렇게 화나겠습니까? 진짜. 실제로는 이철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균형 발전을 낭비로 보는 인식. 낭비가 아니다. 서로 잘 사는 방법이고 심지어는 수도권의 발전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좀 생각을 되게 중요한 해주면 점인 것 좋겠다. 같아요. 그런 이야기고요. 서울 것 쪽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균형 발전 가로막는 이거 가장 중요한 건 균형 발전 낭비로 보는 거고요. 네. 수도권 주민도 그렇고 비수도권 주민도 그렇고 좀 서로 포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께는 이게 자기의 생존하고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지방의 중소기업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듣는 거로는, 미디어에서 듣는 거로는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회사가 굳이 서울에 건물로 있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코로나 시대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뭐 인터넷. 굳이 뭐 그 지방에 살면서 수도권에 기업이 있으니 그 지방에 그 중소기업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냐 이래 생각하신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굳이 그렇게 건물로 서울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온라인이나 인터넷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그 월급만 받고 삽니까? 그 지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생활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걸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다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방은 점점 더 낙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기업이 아직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봐가 제조업 강국이에요. GDP에서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내보니까 GDP에서 부가가치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독일이 한 20% 차지하고 나머지 선진국 10% 전후에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조업 강국이에요. 기술 수준의 일본이나 독일이 높지만은 상당히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비대면으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지역 인재들을 또 고용하고요. 서울에 있으면 지역 인재 잘 고용하겠습니까? 그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예. 지금도 있죠, 선생님. 그건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많이 저기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퇴근하고 갈 데가 있을 없다고. 거예요. 네, 제주도도 그런데 예. 딴 데는 뭐 더 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불균형에서 나오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수도권 서울에 특히 보면은 5대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에도 저는 뭐 서울에 가끔 들여다보면 너무 서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도권에서는 좀 비수도권을 위한 그런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 동생이랑도 그냥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지방에 가서 어디 가서 살까? 뭐 거기 집값이 뭐 얼마래? 되게 싸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제 동생은 CGV가 있어야 된대요. 근처에. 네. CGV, 스타벅스, 서브웨이, 샌드위치집 서브웨이, 그렇죠. 있어야지. 그거 없는데 시골이면 자기는 못 산다는 거예요. 시골을 자꾸 이제 낙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골을 부정적이거나 낙후의 개념으로 지금은 그렇지만은 좀 불편하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인간이 살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야겠죠. 근데 아주 좀 외진 곳은 CGV나 이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한 중소기업 도시에 다 있습니다. CGV라든지
뭐 그다음에 무슨 영화관 이런 거 있고 다만 이제 연극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수도권만큼은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아니기 갖추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까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좀 오랜 시간 동안 저 혼자서 원맨쇼 하다가 이 우리 전 작가님과 이렇게 하니까 참 외롭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러게요. 또, 예. 저도 너무 재밌었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좀 시급하다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작년 제가 7월 달부터 올 6월 달까지 한 1년 조금 안 되는 시기까지 경제와 놀자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이 경제 분야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교양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현실 문제를 다루는 그런 아주 가까운 이런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와 관련되는 이런 국가 재정이나 세금 또 재정 지출 축소 문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인상 문제 또는 채권 금융 시장의 불안 문제 복지 고령화 노동 시장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한 번씩 다 다뤄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드릴 말씀은 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뭐 재벌 문제나 4차 산업혁명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이 시즌 1은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이 더 탐사에서 좀 더 기획을 잘 해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또 더 좋고 쉽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 대신에 다른 분이 온다면은 더 유능한 분이 와서 전 작가님과 함께 더 잘 이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선생님. 시즌 1이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네. 예. 저 경제 알지 못한 경알못 같은 저한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더 좋은 시즌 2를 위해서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와 놀자는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